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방송을 하루 쉬었습니다. 벌초 갈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원래는 다음 주에 가려고 그랬는데, 다른 일 때문에 이제 당겨가지고 어제 갑자기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발할 때는 5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빨리 갔다 오면 한 1시쯤 되면 돌아올 것 같다 싶어가지고, 출발했는데, 벌써 다 해놓고 이제 또 오랜만에 또 누님 형님 이렇게 만나니까 또 바로 헤어지기가 좀 그래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져 버렸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까 거의 한 6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지고 뭐 시장을 전혀 못 봤기 때문에 뭐 어떻게 흘러간지도 모르겠고 해서 방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커뮤니티라는 그 항목이 동영상 말고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이제 그 구독자들한테 글로 뭔가 남기는 곳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벌초 관계로 영상을 하루 쉽니다라고 올렸는데 이게 이제 구독하시는 분은 그게 메시지가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보셨는데 구독 안 하시고 그냥 보시는 분들은 메시지가 안 뜨니까 갑자기 왜 영상을 안 올리나 예고도 없이 영상을 안 올리나 해가지고 그 전날 영상에 그 영상이 안 올라오는데 무슨 일 있느냐 이제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영상을 못 올린다고 또 영상을 제작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 그냥 제가 글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 제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그래서 혹시나 영상 안 올라오면 그 유튜브에 동영상 부분 말고 커뮤니티 누르면 제가 올린 글이 보일 겁니다. 거기에 그 장이 열리면 무조건 영상은 올라갑니다. 근데 어제처럼 갑자기 계획이 없던 일이 생겨서 영상을 못 올리게 되면 그 커뮤니티에 문자로 무슨 일 때문에 오늘 방송을 쉽니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장으로 돌아왔어요. 장고부터 봐야 되죠. 지금 어제 그 이런 형님이 다 했고 저는 그냥 뒤에서 갈고리 가지고 이제 잘라놓은 풀 잔디하고 풀 그냥 버린 그거밖에 안 했는데 오랜만에 몸을 써가지고 상당히 좀 피곤합니다. 좀 몽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도 약간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잔고는 737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면 737만원 해서 오늘 마이너스 15만원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어제 제가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어제 갔다 와가지고 제가 잔액 확인했을 때 마이너스 12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이너스 12만원, 오늘 마이너스 3만원 합쳐서 이틀치가 마이너스 15만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난밤에 미증시가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한 이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었고 독일 증시가 하락하는 이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오늘도 갭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들어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독일 증시가 지금 횡보하고 있다가 지금 뚝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평선 위에 그 지지선 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무너지고 내려가게 되면 이제 좀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독일 증시가 약간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요. 다우지수도 계속 횡보하고 있다가 아래게 빠지고 이 아래게 빠지는 이것 때문에 어제 국내 증시가 좀 하락 압박을 받은 것 같고 지난밤에 그나마 그 들어올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어디로 가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 별로 안 빠졌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래서 미국 증시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별로 악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1.7% 정도인가 1.6 얼마 정도 빠졌던 것 같은데요. 근래 올라가 힘들게 올라갔는데 한 방에 그냥 쭉 빠지니까 이 추세가 상승하고 있다가 추세가 꺾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살짝 느끼게 했습니다. 근데 왜 빠졌느냐를 와서 찾아봤는데 잘 못 찾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추측하건데 저는 이제 지수 움직임은 종목들로 가지고 대충 파악합니다. 삼성전자를 제일 먼저 눌러보죠. 그래서 삼성전자 눌러가지고 오늘 말고 어제예요. 삼성전자가 별로 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괜찮고 그 다음 테마 쪽으로 쭉 이렇게 종목
조건별로 눌러봤는데 뭐 수소차부터 해서 쭉 눌렀는데 어제 눌렀을 때 뭐 그렇게 심각하게 빠진 것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이상이 없는데 왜 빠졌지 이러고 이제 그 봤는데 이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어요. 카카오가 어제 한 10% 빠졌더라고요. 카카오하고 네이버.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을 상당히 그 불안하게 만드는, 이 또 가격이 비싸죠, 둘 다. 네이버는 지금 빠져가지고 나온 가격이 34만원 정도, 아니 40만원 가까이 되네요. 40만원이고 카카오가 지금 12만 8,500원입니다. 빠져서 그렇습니다. 빠지기 전이면 지금 15만원대였는데. 그래서 이 덩치 큰 종목이 확 빠지니까 이게 지수를 아래쪽으로 누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 카카오 빠진 거는 뉴스 찾아보니까 금융당국에서 그 좀 금융 쪽에 관계되는 이런 그 사업을 하는 카카오가 그렇죠. 카카오뱅크 뭐 이런 걸 막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고 한다, 이런 쪽의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기존의 은행들은 이제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서 통제가 되는데 이 인터넷 쪽으로 하는 종목들은 솔직히 통제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적게 풀리고 이런 거 컨트롤할 때 한국은행에서 지불 준비율 같은 걸 건드리면 은행에서 지불 준비를 바뀌게 되면 돈을 회수하거나 풀거나 이렇게 이제 움직여지는데, 이게 그 인터넷 사업하는 이쪽에서 만약에 금융 쪽으로 많이 흡수를 해버리면 지금 분위기가 카카오뱅크 이런 쪽으로 고객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K뱅크 이런 쪽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 금융당국에서 어떤 시장의 지배력을 상당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개인적인 추측으로. 그래서 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그 활성화되어 버리면 그 기축통화가 이제 그 원화라든가 달러라든가 이런 각국의 그 중심 화폐가 영향력을 못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비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탈세 이런 쪽으로 생기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쪽을 규제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꾸역꾸역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게 대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금융당국에서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이게 그 금융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이걸 끄집어 넣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근데 비트코인처럼 지금은 하락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인터넷 뱅킹 이게 편하니까요. 은행 안 가고도 지금 비대면으로 다 해버리죠.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뭐 카카오뱅크 이런 거, 뭐 저도 K뱅크를 그 하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대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규제한다고 해서 이 카카오뱅크가 문 닫는 이런 일은 안 생길 것 같아요. 일시적인 충격이고 이게 진정되면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의외로 이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이 하락하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급락하면 그 대충 이렇게 스토리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카카오의 젊은 층 쪽이 많이 하지 싶은데 이런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손실이 발생되면, 이거 손실되면 이 종목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락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면 이 손실로 인해서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돈을 더 빌려오면 또 되긴 하겠지만 지금 돈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럼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쪽도 같이 이제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더 잡으려면 가지고 있던 뭔가를 던지고 이쪽으로 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만 빠지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도 같이 덩달아서 빠지는 이런 쪽으로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시장이 하락하는 이런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이 하락하는 부분은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이런 쪽이 하락하는, 급락하는 이 부분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선뜻 매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오늘 매매하면서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마지막 그 끝에 가가지고 종가에 뭐 그냥 급락해 버릴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 일단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거 장 끝나고 종가에 매수했습니다. 다시 잡을까. 그래서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불확실하니까. 그런 관점으로는 좀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미국 선물 지수도 마이너스 한 0.3에서 0.6 정도로 자꾸 하락하는 쪽에 분위기를 주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아래쪽 부분으로 하락하려는 압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지나간 거고, 내일 어떻게 될 것이냐 쪽으로 봤을 때, 일단은 오늘 이 선물 옵션 만기는 뭐, 그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름 선방에서 잘 방어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악재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 하락하는 압력을 받는 날인데 이 정도 버텼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급락하는 이런 쪽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하락이 멈추고 돌리려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 다음 날은 또 정상적이지 않은 특이한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들어올리려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전망을. 그 다음 종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그 제가 오늘 그 가지고 있던 중기 투자 종목을 다 매도해 버렸습니다. 제가 한 거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다른 쪽은 그 어제 하루 쉬어가지고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코스메카 코리아 가지고 있었거든요. 200만원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기 투자에. 이 지금 그 위에 있는 이 네 종목이 오늘 매도한 종목입니다. 8월 27일 날 매수했었는데 오늘 9월 9일이죠. 한 3개월 보유하려고 그랬는데 시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중기 투자는 그 지수 흐름과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가 살아 있을 때는 그냥 뭐 길게 보고 가지고 있으면 좀 못 오르더라도 돌아가면서 올라가니까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지수가 꺾여서 만약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빠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흐름이 밑으로 빠지는 출발점인지 아니면 빠지고 나서 다시 반등할 것인지 판단이 잘 안 섰기 때문에 중기 투자는 정리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장 시작하고 오전에 일단 정리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를 제가 분봉으로 볼까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그 중기 투자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다 수익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합쳐서 거의 이 수익이 한 46만 47만원 정도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나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게 들고 있는 것보다는 이익 실현을 일단 하고 보자. 팔고 나서 뒤에 다시 사더라도. 그래서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를 16,950원에 16,950원이니까 대충 여기쯤에서 내려갈 때 요때쯤 팔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종목이 코프라는 한 32% 정도 수익이 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빠진 거 빼면은 뒤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좀 빠져서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수익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한 30만원대 넘게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이익 실현해도 되겠다 싶어서 8,630원에 팔았습니다. 코프라가 어디 갔죠? 코프라가 8,630원이니까요. 아침에 갭으로 떨어져서 힘이 없어가지고 8,630원이니까 대충 여기쯤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했고요. 이렇게 두 종목 팔고 그 다음 태경 BK하고 이글벳은 아직 제대로 안 올랐기 때문에 이건 좀 그냥 나눌까 싶어서 좀 버텼는데, 버티다가 지수가 그냥 뒤로 이 분봉 보시면 지수가 뒤쪽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길래 이런 분위기면 좀 불안하다 싶어가지고 같이 다 팔아버렸습니다. 일단 팔고 다시 잡자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태경 BK는 6,260원에 팔았습니다. 6,260원이니까요. 여기쯤에서 팔았겠네요. 그러니까 계속 버티다가 이거 지수 꺾이면 내려가지 싶어갖고 불안해가지고 지수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갖고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좀 더 빠져버린 상황이고요. 그 다음 이글벳도 마찬가지로 이글벳은 제가 얼마에 팔았죠? 이글벳은 8,670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글벳이 8,670원. 이것도 마찬가지 대충 한 요쯤에서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고 지금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던 중기 투자 종목을 다 정리를 해버렸고요. 그 다음 그 중기 투자는 제 폰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여기 내역이 안 나오니까 제가 그냥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총 결산할 때 지금 현재 그 계좌에 들어오는 자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시점인가 2천만 원 맞춰질 때 그때 중기 투자를 정리할 때 그때 이 폰으로 거래한 내역을 그 결산을 해가지고 최초에 지금 현재 6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얼마에 시작해서 얼마에 마감했다. 그건 묶어가지고 끝나는 시점에 한꺼번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폰 또 캡처해가지고 이걸 다시 또 뭐 수정해갖고 이게 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번거롭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다 시켰었고요. 그 다음 장 끝날 때 다시 그 중기 투자의 두 종목을 잡았습니다. 서현하고 서현이만데요. 이 두 종목을 하락하고 있길래 시간에 거래해서 하락하고 있길래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잡고 나서 돌아서서 바로 8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이 빠지고 있길래 거의 한 뭐 3%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00만원치를 100만원은 이제 비상금으로 남겨놓고 혹시나 사고 싶은 거 생길까봐 남겨놓고 거의 한 550만원 정도를 두 종목에 나눠 갖고 다 배팅 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매수한 이유는 서현하고 서현이한테요. 서현은 조금 특이했던 게 오늘 계속 누르다가 마지막에 종가에 그냥 확 뛰어가지고 이렇게 끝나버려갖고 이건 좀 솔직히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보시면 시간의 거래도 지금 하락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렇게 돼버린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난하게 가면 될 건데 애니 능률 같은 종목이 대장이었는데 오늘 그냥 하락해서 끝났으니까 여기서 끝나면 서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관점으로 덕성도 지금 보면 눌러가지고 끝났죠. 그럼 서현도 같은 개념으로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 종가 때 뭔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이렇게 해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갭으로 떴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종가 때 들어온 사람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들어왔죠. 뭐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 들어왔는데 시간에 걸려서 보니까 좋은 일이 없죠. 그럼 이제 내일 그 월요일날 장 시작하면 월요일 시간에부터 이제 손절하기 바쁠 겁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던 것은 이제 이 13,000원하고 13,500원하고 이 갭이 그렇게 안 컸기 때문에 뭐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똑같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중기 투자로 13,100원부터 매수가 됐습니다. 13,100원, 13,150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지금 서현이 가지고 있는 게 13,113원입니다. 평균 단가가. 그래서 13,100원 정도에 일단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서현이와는 그 시간에 걸려서 별로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돈을 좀 더 주고 서현이와가 7,830원에 7,810원이 종가였는데요. 20원 더 주고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120원 해서 이렇게 해서 두 종목으로 이번에는 중기 투자로 잡았습니다. 다른 거는 잡을 만한 게 잘 없었어요. 코스메카 코리아나 뭐 코프라 이런 거는 이미 한번 올라버렸기 때문에 팔고 나서 여기서 또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또 빠지면 잡더라도 여기서 이미 정리해버렸는데, 익질해버렸는데, 더 올라가도 할 수 없고, 뭐 빠지면 밑에서는 다시 잡더라도 지금 이 가격에서 잡는 거는 팔고 돌아서서 잡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서 이거 빼고 잡을 만한 게 뭐 있을까 싶어서 보다가 잡은 게 서현과 서현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매수하게 됐던 개인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래 설명해갖고 다 해놓고 제가 또 팔고 나면 올라가 버렸어.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이 DSR 같은 이런 종목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열심히 했죠. 이 종목이 실적도 괜찮고 홍준표 관련주로 해가지고 그 남양 홍시이면서 또 이게 DSR이 그 거제도 근처에 있는 그 공단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도가 아니죠. 가덕도 신공항 테마까지 묶여 있으면서 이게 또 유동 물량이 48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력들이 땡겨 올리면 날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했었는데 저는 여기서 팔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이라서 좀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다 보면 정말 그 타이밍까지 맞아주면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타이밍 맞아주면 2배 정도 먹는 이런 현상이 가끔씩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항상 제가 매수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서현을 잡은 이유는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제가 어제 이 단기 투자에도 서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아침에 서현을 13,500원에 분봉으로 봤을 때요. 13,500원 여기서 1차 매도하고 그 다음 내려왔을 때 여기쯤에서 2차 매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갭으로 떴죠. 이거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건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호재성 뉴스가 뜨고 나서 갭으로 뜨면 누른다. 이게 너무 반복하다 보니까 갭으로 뜨면 일단 불안해서 일부 팔고 봐야 된다는 생각을 압박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갖고 밀리고 다시 또 올라가다가 못 가는 것 같아서 여기서 바로 팔아버렸죠. 일부를 챙기고 보자 이런 관점으로. 근데 쭉 밀렸습니다. 밀려서 여기쯤 왔을 때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더 빠질 수 있겠다 싶어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다 팔았는데 마지막 종가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끝났어야 영상인데 여기서 끝나버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제가 팔았는 가격에 다시 사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이게 중기 투자로 제가 다시 잡았죠. 그래서 불상사가 생겼는데 어쨌거나 갭으로 뜨면 누른다는 그런 흐름 때문에 일단 정리를 했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서현을 다시 잡은 이유는 시간에 걸려서 잡았죠. 잡은 이유는 누군가 살려는 사람이 지금 좀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종가 때 이렇게 뛰어오른다는 얘기는 살려는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유동 물량이 1100만 주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 물량이 작죠. 아까 DSR처럼 유동 물량이 작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이고 실적을 봤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240억 260억에서 이 두 개 합치면 500억이죠 2020년도 영업이익이 지금 1, 2분기 때 벌써 달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 당기순이익이 계속 적자 보고 있다가 1분기 때도 흑자였는데 2분기 때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팔아갖고 지금 돈이 남는다는 얘기죠. 수익이. 영업이익이 돈이 남는 거고, 그 다음 회사 전체적으로 뭐 빚 갚을 거 갚고 뭐 이런 거 정도 다 하고 나서 돈이 남았다 이런 개념으로 순이익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하기에. 그래서 이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148%인데 유보율이 3775%죠. 그래서 이 부분이 유보율도 꽤 있고 하니까 딱 봤을 때 이런 흐름이죠. DSR 설명할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부채 비율 유보율 보면서 회사가 탄탄하고 실적이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다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번에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그 전년도보다 어떻게 되는가를 예상하는 거죠. 이런 추세로 계속 가면 이 결과가 나왔을 때 한 8, 900억대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 흐름으로 그대로 간다면 그럼 실적 개선, 턴어라운드 뭐 이런 개념이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지수가 많이 빠졌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지수가 윤석열 관련주로 해서 떠오른 게 여기인데 이 떠오르기 전에 이 부분대 정도 가격대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미 여기서부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윤석열 테마주를 빼버리고 그냥 봤을 때 충분히 내려온 가격이다 이런 관점으로 그냥 들어간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통령 될 것 같아서 샀다 이런 게 아니고 윤석열 테마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빠져도 될 게 빠졌다 이런 관점으로 안 내려가도 되는데 윤석열 테마주가 다 내려가니까 애니능률 같은 이런 종목이 내려가니까 실적이 괜찮아가지고 2분기 실적 괜찮아서 올라가고 싶은데도 대장이 내려가니까 따라 내려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해결되고 나면 이제 실적 보고 빠질 때마다 저가 매수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빠지고 계속 버티기만 하면 지수가 회복되는 상황이 됐을 때 실적 괜찮다. 자동차 관련주도 지금 뭐 2차 전지나 수소차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테마가 형성되고 있죠. 정부에서 수소차 적극적으로 육성한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의미로 그냥 잡은 겁니다. 서현을. 그리고 서현 잡고 나서 오늘 또 서현 하면 또 서현이 하거든요. 같은 그룹 안에 들어가니까. 이건 이제 이런 의미로 보면 되죠. DSR 하면 DSR 제강. 모회사고 자회사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서현 하면 또 서현이 모회사고 서현이야가 또 자회사입니다. 가격이 일단 서현보다는 착하죠. 7,800원대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그림 봤는데 계속 서현만 보다가 오늘 서현이라 눌러봤는데 이게 여기서 쭉 올라간 이 부분이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서현이 거의 못 올라갔잖아요. 이날 못 올라갔습니다. 애니능률도 마찬가지로 이날 오히려 하락해갖고 힘을 못 쓰고 있었죠. 윤석열 테마주가 다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서현 이화 이놈만 그냥 쭉 올라가다가 밀렸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바꿔 말하면
이날 서현이가 올라갔다가 밀린 이날은 이게 윤석열 테마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그러려면 애니능률부터 다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갔으니까요. 실적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 쪽으로 묻어가지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자동차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쪽과 계통으로 따라 올라갔던 흐름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올라가면 얘는 적어도 자동차 관련주 쪽으로 묻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올라갔으면 눌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거의 뭐 여기 매물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항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지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잘만 지켜준다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에 거래해서 서현하고 서현이와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에서는 서현을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단기 투자에서 정리해 버린 이유는 윤석열 테마주 쪽이 아침에 갭으로 떴던 이유는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릴 때 어제인가 윤석열 전 총장이 기자회견 하면서 이 시간에 거래해서 얘가 8% 떴었거든요. 애니능률이 상한가 들어갔었고 시간에서 그 다음 덕성하고 서현이 그냥 8점 몇 프로까지 시간에서 떴었습니다. 그 이유가 윤석열 전 총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충 스토리가 이런 것 같아요. 자꾸 무슨 뭐를 사주했다 하는데 사주하는 게 이상한데 여튼 사주는 요즘 시끄러운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나는 안 그랬는데 자꾸 그랬다 하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제보했는 사람 당당히 나와가지고 나도 국회에서 부르면 내가 가겠다. 국회 이런 표현을 썼죠. 국회에서 불러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호소력 있는 이 톤이 딱 언제 느끼느냐 하면 검찰총장 당시에 국회 청문회에 불려가가지고 그때 박범계 의원인가 장관하기 전에 그것을 막 질문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했던 말이 그때가 저도 윤석열 전 총장을 그때 딱 하고 이렇게 지켜봤었거든요. 이제까지는 저한테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걸 딱 이야기하는데 그 소리가 아주 함축적인 뭔가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의미하는 게 해석이 이제 제가 해석하기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박근혜 정부 조사할 때도 똑같은 검찰총장으로 해서 검찰 관점으로 했고 지금 이번에 조국 조사할 때도 똑같이 했는데 왜 박근혜 조사할 때는 내한테 잘한다고 막 해놓고 조국 조사할 때는 똑같은 잣대로 조사했는데 왜 나쁜 놈이라고 막 욕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박근혜 때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이 내보고 잘한다고 박수 쳐지 않느냐. 근데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했는데 왜 지금은 나 때려 죽일 놈이라 그러느냐. 이거를 항변하는 함축된 한 문장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점부터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이 올랐다고 봅니다. 대권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얘기죠. 대통령 선거 나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냥 그 당시 때 했던 말이 임기 끝나고 나면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는 일을 하고 싶다. 여기까지가 다였는데 이게 추미애 장관 막 공격하고 어쩌고 해도 공격할 때마다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어요. 이건 가만히 돌아보면 추미애 장관이 공격할 때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최고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지율 내려오고 있죠. 공격 안 하니까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갔는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초점을 보는 이유는 오늘 이야기하면서 저를 국회에 불러 주십시오.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이 톤이 그때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왜 제가 주의 깊게 보느냐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강력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 정부의 반대점에 서 있다는 거죠. 현 정부에 대한 대척점 반대쪽에 현 정부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중심에 서 있는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정권 교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이 돼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빠진 거는 가만 놔놔버리니까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그냥 대권 후보 자체로 쳐다보기 시작한 거죠.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검찰 쪽, 법 쪽은 아는 것 같은데 뭐 외교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능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못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청렴하고 감사원장 출신이고 뭐 다 좋은데
대통령은 그렇게 해갖고 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국정을 다뤄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좀 때가 묻더라도 예를 들어서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뭐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라든가 안철수 대표가 가장 지금 지지율이 못 오르는 약점이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능력 있고 다 좋은데 카리스마가 없죠. 그냥 막 그냥 밀어보면 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확 해보면 되는데 소리 지르기 바로 그 직전에 참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을 다시 보니까 대통령으로서의 대통령 되고 나면은 현 정권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깜빵 보내는 건 잘할 것 같은데, 통쾌하긴 할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에서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비리들 막 나오고 하니까 이제 막 시끄러워지니까 이게 정권 교체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고 지지율이 계속 빠진 겁니다. 그 반사 이익으로 홍준표 의원이 올라간 거고요.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가 과거에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 공격하는 그 시점으로 되돌려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잘 생각해야 될 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잘 생각해야 될 게, 진짜 공격해갖고 윤석열 전 총장을 그 사건이 무슨 사주했는 그 주범으로 확실하게 엮어갖고 깜빡 보낼 수 있는 것 같으면 총력을 다해갖고 공격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그게 밝혀져갖고 그 윤석열 전 총장을 감옥 보내면 되니까. 근데 실체가 없는 상황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 후보 시절에 생태탕집 아들이 그 흰색 무슨 페라가문지 뭔가 구두를 내 눈으로 봤다 하네. 이거 실체가 없죠, 전혀. 이렇게가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면 네거티브밖에 안 되는 거죠. 생태탕집 아들이 그 사장도 아니고, 아들이 그 손님 신발을 보고 그 시장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손님 신발 보고 신발 저거 억수로 눈에 띄는데 하고 기억났다. 이건 좀 오버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사주 사건도 현재까지로 봤을 때 무슨 문서가 돌아다닌 건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 제보를 했는데 그 제보된 내용이 여권 누군가를, 여당 후보 누군가를 공격하는 듯한 그 문건이 있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그 문건이 윤석열 전 총장 지시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야당으로 이 문서를 전달해갖고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여당 국회의원을 떨어뜨리도록 너가 고발해라. 고발 사주네요. 그 결론적으로 고발해라.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머리 써가지고 그렇게 지시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확률이 1%도 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 모든 그 검사 쪽에 있는 라인들이 그 인사이동할 때 그 윤석열 전 총장 인사 라인은 전부 다 연수원에 다 들어가고 쫓겨나고 좌천돼 갖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추미애 장관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고발하면 그게 처리가 전혀 안 되죠. 그 고발이. 그쪽이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는 라인의 사람들이 다 검찰에 와갖고 있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걸 고발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막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 치명타를 입는 건데,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그건 아닌데, 단지 지금 이제 이 생태탕집 아들하고 비슷한 것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에 윤석열 전 총장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까지만 계속 그 언론을 통해서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실 짓고 해라,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내가 무슨 행위를 했을 때 내가 그랬다는 걸 증명하는 건 쉽습니다. 내가 언제 어떠해서 이걸 했다, 이건 증명이 쉬운데, 내가 안 했는 걸 증명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9월에 내가 뭔가를 했으면 기억을 더듬어서 작년 9월에 내가 어디서 뭘 했다 이러면 되는데, 작년 9월에 내가 뭘 안 했는 걸 증명하려면 내가 작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든 날짜에 그 일을 안 했는 걸 다 알리바이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레임으로 엮어가게 되면 가면 갈수록 실체가 안 나오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을 예전에 추미애 장관이 공격하는 그런 쪽의 흐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길어서 죄송한데 이게 또 정치 이야기를 왜 하나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 정치 테마주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을 그 똥배짱을 가지고 지금 500만 원씩이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홍준표 후보가 야권 후보가 될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분도 생각이 있을 거고, 저는 제 생각으로 윤석열 전 총장 쪽이 반등할 것 같아서 이걸 잡은 거기 때문에, 현재 지지율로서는 홍준표 의원이 역전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맞죠. 맞는데 이 역전하는 이 부분은 지난 과거의 결과치고요. 이 지금 일어나는 무슨 고발 사주 어쩌고 하는 거는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지율에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누명을 쓴 것 같은 분위기로 가버리게 된다면 이건 홍준표 의원한테도 치명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내부 총질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공격은 제가 봤을 때 여당에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당 야당 이쪽 그 어느 편을 들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진작에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관심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투표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관점 없고, 단지 제가 보는 관심은 어느 쪽이 지지율이 높아 가능성이 높으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관련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 목표는 그 해당하는 테마주 주식이 목표지, 그 해당하는 그 사람은 저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밀어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저는 아마 그쪽 사람 누군가가 나온다면 가서 안철수 대표를 찍을 겁니다. 만약 후보로 안 나온다면 거기다 투표지에다가 안철수라고 써갖고 찍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지하는 성향과는 전혀 다르고, 그냥 누가 지지율이 올라가서 내가 종목이 어느 게 오를 거냐, 여기에 관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점에 이 논쟁은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익숙한 논쟁이고요. 이 논쟁은 검사 출신인,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적인 관점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루머일 가능성이 높다, 내가 안 했다를 증명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고, 여당에서 지금 하는 거는 윤석열 네가 대장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네가 대국민 사과해라,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제가 홍준표 의원 관련주를 여기서부터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고, 최근에는 DSR 제강을 여기서 이야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홍준표 의원 관련주는 오를 만큼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전 총장이 반등할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요. 위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여당 쪽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관련주가 지금 괜찮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간에서도 괜찮죠. CS도 괜찮고, 동신건설도 지금 올라갔고, 에이텍도 올라갔고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 지사 쪽이 여당에서는 이낙연 대표보다는 조금 더 인지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제가 이재명 지사 쪽 종목을 사지 않은 이유는 이 고발 사주 이 사건이 만약에 윤석열 총장 쪽으로 기울어 버리게 되면 여권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식이 또 선거판에 드루킹 조작을 했네가 돼버리게 됐을 경우에 이재명 지사든 이낙연 대표든 여권 대표가 오히려 내려가 버릴 수 있는, 지금도 보시면 홍준표 의원하고 윤석열 전 총장하고 1대1 대결에 두 사람 다 여권 후보를 이기는 상황이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권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 관련주가 좋긴 한데 좀 불안감을 느끼게 하니까, 여당 쪽이 지금 분위기가 좀 불안해 보이니까 그래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를 했고요. 방송이 또 길어져 버렸네요. 그리고 랩지노믹스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일부 이익 실현했다가 다시 추가로 잡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한 4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마시스를 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휴마시스하고 서양 가지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휴마시스 가지고 있는 데서 이제 기억났습니다. 휴마시스 추가 매수였고요. 그 다음 랩지노믹스를 오늘 또 신규로 매수를 해가지고 진단키트 관련주를 몰빵된 상태입니다. 지금 737만원 종목을 두 종목에 나눠가지고 몰빵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를 제가 지금 잡은 이유는
확진자 숫자도 좀 숫자지만 그 뮤라는 그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백신에 잘 안 듣는다는, 그러니까 델타 변이보다 7분의 1 정도밖에 커버를 못하는 것이라는 그 뭡니까 그 조사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일본의 어떤 그 대학교인가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으로 커버가 안 될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시장이 완전히 다른 국면이 된다는 얘기죠. 백신이 무용지물이 된다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제 말짱 도루묵이 돼갖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 출발해야 됩니다. 새로 백신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를 한번 그 잡았는데요. 문제는 이 확진자 숫자가 오늘이 2049명 나왔는데 통상 목요일까지가 수요일 목요일까지가 피크고 금요일부터는 줄어든다는 그런 이제 함정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반등을 노리고 지금 많이 빠졌죠. 휴마시스도 지금 많이 빠졌고 랩지노믹스도 랩지노믹스는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네요. 휴마시스를 제가 계속 매매했었는데 랩지노믹스를 봤는데 랩지노믹스가 오히려 실적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뭐 부채 비율 유보율도 괜찮고 이건 항상 봅니다 제가. 그것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고 유동물량도 96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진단키트가 뜬다면 랩지노믹스가 대장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제가 휴마시스에 집중했던 이유는 얘가 자가 진단키트이기 때문에 자가 진단키트 쪽으로 해서 얘를 건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꾸 자가 진단키트를 이상하게 몰고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휴마시스 일부에다가 랩지노믹스를 오늘 추가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너무 흥분해서 이야기했나요? 정치 이야기 하고 나면 항상 댓글에 정치 이야기 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어느 당을 옹호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치 테마주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어떤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하게 되면 정치 테마주 앞으로 계속 매매할 건데요. 이거 빼보고 나면 그냥 잔고 얼마입니다 하고 끝나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듣기 불편하신 분들은 뒷부분에 그런 얘기 나온다 싶으면 거기서 끊으시면 됩니다. 그냥 아니면 아예 뭐 오늘 잔고 얼마입니다 하고 그냥 바로 꺼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불편하시는 분을 걱정해 가지고 제가 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혀 못하게 되는 그건 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 테마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듣고 싶은데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말을 아예 안 해버리게 되면 또 그것도 또 안 좋은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중립적인 관점에서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면 뭐 이재명 관련주도 매수했었고 윤석열 관련주도 매수했었고 홍준표 관련주도 매수했었고 돌아가면서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니까 너무 정치적인 관점으로 대응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